윤석열이 그 빤스 퍼포먼스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7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받은 영치금이 6억 5,725만 원입니다. 와, 대통령 연봉의 2.5배입니다. 남욱이 지난주 금요일 정진상 재판에서 뭐 배를 가르겠다 등 한 네. 폭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부의 판사는 다름 아닌 이진관 부장판사. 이진관 선생님입니다. 특히 이진관 부장판사 뭐라 그랬냐면 네, 어서 오십시오, 최 차장님. 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산이산이 곽수산이 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산이산이 곽수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양지 열사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추워졌어요. 네. 추워요. 그리고 뉴스도 어목합니다. 예. 절대 굴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지금 검찰의 난동 네, 대단합니다. 네. 오늘 다 박살내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임명되지 않은 JYP 박진영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JYP 박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뭐 또 선거가 있나요? 네네. 시기시기 신장시기 인턴위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기시기 신장시기 인턴위원 신장식입니다. 팀 조국혁신당 다시 앞으로. 그래서 신장식 최고위원 선거 있습니다. 11월 23일 전당대회 때 계속 당 후원 계좌 이렇게 들고 왔다가 최고위원 선거 때도 후원을 할 수 후원 금을 모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당 것만 제가 갖고 있어요. 네, 네. 개인 어. 것은 이제 오늘 처음입니다.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다뤄야 될 게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좀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윤석열이 그 빤스 퍼포먼스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보통 수익이 아니에요. 네. 대통령 시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얼마나 벌고 있습니까? 윤석열이 지난 7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받은 영치금이 6억 5,725만 원입니다. 와, 대통령 연봉의 2.5배입니다. 2.5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세금 처리도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온다는 걸 예상을 못했던 거죠. 사실상 이제 증여죠, 법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걸 그냥 받아내고 있는 거고 이게 실제로 일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뭔 일 하냐면 빨리빨리 들어올 때마다 그 다른 계좌로 옮기고 있어요. 왜냐면 영치금 계좌가 꽉 차잖아요. 네. 그래서 입금이 안 돼요. 바로바로 비워줘야 됩니다. 네.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열심히 하는 네,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80차례에 걸쳐가지고 지금 출금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400만 원이 차면 더 이상 안 되나 봐. 네. 엄청나게 열심히 하네. 그거는 또. 비우고 또 채우고 비우고 또 채우고. 야, 근데 이게 그 법에 사각지대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일단 대통령 연봉 2.5배라고 하는데 100일간 2.5배잖아요. 네. 그럼 365일을 받으면 몇 배야? 와, 근데 일당 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65일로 하면 한 8배 되는 거예요. 100일간 2.5배를 받은 거예요. 요거는 아무튼 그 법을 조금 만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금 추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사실상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윤호개인 세력과 쿵짝쿵짝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정치자금법상의 어쨌든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야. 정치자금법상의 사각지대고 그다음에 상증여세 증여를 받은 거거든요. 돈을 그냥 준 거잖아요. 네. 그럼 증여세법상도 사각지대예요. 그러니까 상증세법, 정치자금법 다 사각지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때문에 평소에 관심 없던 법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개헌법도 다시 봐야 되고. 네. 사실 이게 감옥 안 갔다 온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감옥에서 최소 생계에 도움이 되라.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PX 가기 위해서 용돈 주는 돈이 이게 영치금이에요. 네. 근데 이게 6억씩 들어왔다면 이게 황당무계한 상황인 거죠. 네. 이거는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안 되나? 아니, 그 하려- 범죄자잖아. 하려면 할 수가 있었는데 생각도 못 한 거죠. 그렇죠. 400씩 차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일반 소위 범털들 네. 그 PX 가서 군대 그 매점에서 뭐라도 먹을 걸 사거나 모포도 사고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것까지 막아야죠. 아니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죠. 범털들 어떻게 해? 아니 군인들은 죄지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아니 군인들이야 그런 처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죠. 범죄자들 아닙니까? 근데 저게 아니, 이제 들어와서 그래도 그거는- 범죄자들 개인 징벌도 있지만 교정의 측면이 네, 있으니까. 그거 징벌도 아. 되는 게 저 돈이 사실 저 돈은 국고로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원래는 쓰니까 영치금을 쓰니까. 근데 지금 바깥으로 빼내는 게 가능하다는 게 지금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아예 들어온 걸 막을 게 아니라. 그리고 어쨌든 상증세법 이거 증여하는 거 돈 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상증세법상 이것도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할 근거를 분명히 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게 정치자금법 이 공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극우 내란 선동 정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한테 이거는 사실은 신고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신고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거고. 저는 이 정치자금법상 이 맹점을 반드시 좀 찾아내서 이게 좀 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양심도 없는 게 사실 그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네. 그 수감 생활할 동안 혹시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실까봐 그 배우자분이 미리 400만 원을 넣어놓고 못 들어오게 막았었다. 진짜로? 안 빼셨구나. 빼는 게 아니라 그 아내분이 그러니까 400만 태워놓고 다른 분들이 돈을 못 넣게 막은 거예요. 너무 비교되잖아요, 사실. 몰랐네. 송영길 진짜.
윤석열 염치 없다. 우리 신장식 의원이 이걸 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하셨는데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다른 분이라서. 그러지도 않을 것이다. 예, 예. 혹시 네. 주식 사고 있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 근데 우리 신장식 의원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후원 계좌 이렇게 띄우고 하시는데 네. 윤석열뿐만 아니라 권성동도 지금 들어간 지 2달도 안 됐는데 네. 벌써 1,660만이 입금이 됐어요. 아. 영치금이. 그 와중에 아까 송영기 전 대표는 안 빼고 그냥 네. 이제 못 넣으시게 못 넣게 했잖아요. 막았다는. 권성동은 지금 1,644만 원을 뺐습니다. 열심히 뺐다는 열심히 얘기죠. 빼고 있어요. 그런 지금. 쪽으로는 아주 재빨라.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영치금은 못 빼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못 영치금이라는 게 감옥에 있을 때 쓰라고 넣어주는 돈인데 맞습니다. 네. 밖에 나와서 쓰게 만든다. 그럼 이게 네. 목적이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는 못 빼게 하는 거. 감옥 아.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게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김건희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김건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부패한 국민의힘이 또 바로 따라 붙거든요. 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압수수색한 이유가 관저공사 특혜 의혹이 있는 21g 업체로부터 김건희가 디올 제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을 했거든요. 네. 특검이. 그래서 이제 아크로비스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아유, 야, 이 디올이 너무 많은 거야. 산처럼 이렇게 아유, 이거 쌓인다고. 한눈에가 들어오지도 않아. 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디올 자켓 16개, 벨트 7개, 어우. 디올 팔찌 4개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요거는 이제 그 21g 업체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걸 압수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탁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소식을 좀 전해 주시죠. 네, 말씀해주신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또 가방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그 로저 비비에라는 프랑스 브랜드인가 봐요. 로저 비비에 이 처음 들어봅니다. 손가방 2개를 압수했는데 거기 가방 안에 메모가 하나 있는데요. 메모 내용이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모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네. 와, 김기현 부인의 편지가 같이 있었어. 예. 와. 빼박 아니에요?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할 만합니다. 예, 우리가 이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끌어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을 당대표 끌어내고 이제 전당대회를 치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했더니 이준석과 좀 비슷한 캐릭터 유승민이 1등으로 치고 올라오네. 네. 그러니까 유승민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당대표 선거 방식을 바꿔버려요. 100% 당원 투표로. 그래서 유승민을 주저앉혀요. 네. 유승민을 그냥 바로 그냥 꾹 주저앉히니까 나경원이 튀어나와. 맞다. 나경원이 이거 쭉 튀어나오니까 네. 당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바로 그냥 해촉을 시켜버려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야, 너 어디서 까불어? 해촉을 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나경원이를 완전히 주저앉혀버립니다. 나경원이를 주저앉혀버리니까 안철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무수석이 안철수를 향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맞아. 박살을 냅니다. 네. 그러자 꼴찌 김기현이가 당선. 감사하지. 감사하네.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그때 또 초선 의원들 연판장도 돌렸잖아요. 맞아요. 나경원한테. 네, 연판장도 돌렸어요. 예. 네. 참, 기가 막히다. 그게 아. 23년, 어. 2년 전 일에 2년 전 일. 맞습니다. 네. 근데 당원 100%로 하면 김기현이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유승민 그래, 쫓아내려고. 그래도 안 됐어.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나경원한테. 그러니까 나경원 주저앉혀서 이제는 얘가 좀 한번 야 너도 좀 해봐 했는데 안철수한테 안 돼. 안철수 내려앉히고. 그래서 된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천하람. 아니 통일교. 그렇지. 그때 네. 통일교, 맞아요. 통일교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네. 여기는 민주적인 정당 질서, 민주적인 질서에 의해서 당 대표가 선출된 게 아니라 권력자의 강압 그리고 통일교와의 거래를 통해서 당 대표가 선출된 거예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정당 해산 사유가 해산 된다고 사유. 생각합니다. 네. 해산 사유가 돼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스토리텔링을 해보면요. 원래는 권성동이 나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체리 따봉 사건 이후로 이게 여론의 지탄을 받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못 나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김기현을 픽해서 데리고 왔는데 김기현의 초반 지지도가 3%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끌어올려서 억지로 만들어낸 거죠. 네. 즉 저 이야기는 전당대회에 김건희가 개입해서 고맙다. 그렇지.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네. 김건희의 국정농단 사건이다라고 네.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당법 위반이죠.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법을 놓고 정당법 위반죄로 김건희를 또 추가 기소를 했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맞아요. 정당법 위반이에요. 정당법 맞습니다. 위반. 이게 정당해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아니 대통령 그러니까 설령 윤석열이 끼어들었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당원 선거에 왜? 근데 대통령도 아니고 김건희가 끼어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기현이 꼭 좋아서 뽑은 게 아니잖아요. 네. 차차차차차선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 와중에도 또 하나 챙긴 거야. 그 와중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치백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한 뭐 100만 원 초반.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여성분한테 여쭤봤어요. 이런 거는 뭐 뭘로요? 정말 이렇게 손바닥만 하던데. 아, 너무 저 작으니까. 플라스틱이에요. 네, 작아서.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뭐 립스틱 정도. 맞아. 그거 언제 가지고 다녀요? 파티 갈 때. 그래서 우리는 클러치백을 선물해줘도 갖고 다닐 곳이 없다. 그다음에 저 클러치백을 들으려면 입을 수 있는 옷이 파티복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런 옷도 없고 저런 걸 들고 갈 자리도 없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비겁한 사람은 저는 김기현 의원이라고 봅니다. 부인이 그냥 가족끼리. 사회적 예의. 맞아요. 지금 이 행위 자체도 사람들을 열받게 하는데 김건희와 김기현의 해명이 사람을 더 열받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입을 맞춘 것 같아. 약간 네. 비슷한 맥락으로 썼거든요. 실제로 이에 대해 해명이 김건희 변호인단 쪽에서는 사회적 의례적 차원의 선물이다. 어떤 청탁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김기현 입장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거였다. 배우자끼리 사귄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아, 이게 뭔가 좀 맞춘 것 비슷한 같아. 느낌이에요. 네. 보통 이제 한국의 사회적 예의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줍니다. 당선됐으니까 축하해 그러면서 뭐 선물 하나 주기도 하는데 네. 낮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그것도 선거에 고마워서 줬다. 이거는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뇌물이로 봐야죠. 봐야죠. 김건희가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죠. 예. 이 뇌물로 봐야 되지. 야, 그러니까 저런 인식이 실제 있어도 문제고 네. 없는데 저렇게 얘기하면은 더 야구르고 네. 정말 이것 때문에 지금 더 열받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저 비비에가 뭔지도 몰랐던 그래서 저도 이제 구글에서 쳐봤는데 백 가격 얼마 저건 뭐 이런 거 쳐보고 했는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저분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런 예의 없는 것들 거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췄으면 저 정도는 서로 주고 우린 받아야 예의가 되는 거잖아요. 없어요. 우리 예의가 우리가 없는 예의가 거예요. 없어요. 좋게 말해서 예의가 없는 거지. 아유 싸가지 없는 것들 이럴 거 아니에요. 저분들이 우리를 정치권 볼 사람들이 때는. 이해 못하는 게 저런 건데 정치권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뭔가를 주거든요. 근데 이 고위공직자 특히 이제 고시 출신 엘리트들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주더라고. 이런 것들이 저 사람들만의 하나의 문화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탁할 거리가 많다는 뜻이죠. 근데 자리의 크기에 비해서는 다가 선물이 너무 작거든요.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강력히 의심하는 저도 바입니다. 마중물 아닐까요? 저거는 이제. 아, 저거는 너무 작아. 자리에 비해서. 아니, 저 클러치백을 확보해서 우리가 최대한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뭐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아, 현금을 또 한번 넣어보고 보석도 넣어보고. 너무 작아.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뭔가 알겠습니다.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김건희의 남자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자극적인 뭐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질적인 뉴스가 될 수 있거든요. 네. 7일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때 세강자 이모 씨와 김건희가 나눈 카톡이 재판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일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이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난 진심으로 너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 다 노출시켜버리면 난 뭐가 돼? 그렇게 스윗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김기현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나 도이친 솔 뗄 거야.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 진짜 난 진짜 지키기도 많잖아. 이런 느낌. 네, 이게 2012년 10월에 서로가 이제 나눈 카톡인데, 요게 이제 그 보도 가치가 있는 게 지금 특검에서는 요거를 김건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구나. 그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보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카톡이 재판정에서 공개가 딱 되자 김건희가요 네. 굉장히 아파합니다.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근데 김건희가 사실 주가 조작 빼박 증거 앞에서도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카톡 앞에서는 굉장히 괴로워해요. 네. 어떻게 괴로워했답니까? 이 메시지 내역을 특검 쪽에서 제시하자마자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가 손으로 머리를 짚고 고개를 숙였고 이후에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재판 도중에 법정에서 나왔다. 이건 좀 이거는 이런 반응은 내가 주가 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 때문에 플러스. 이렇게 괴로워할까? 아니 그 전에 주가 조작 관련 증거들 여러 개가 수없이 많이 나왔잖아요. 나왔죠. 뭐 문자 심지어 녹취록까지 나왔었고 네. 되게 유명했던 게 뭐 40% 가량 이익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그런 얘기 때 구토나 어지럼증이라는 얘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고 심지어 건강했거든요. 구토나 어지럼증이라는 얘기 자체가 최근에 김건희가 이제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 변호인 통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식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기억이 상실증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기억 상실 있는 사람이 저 문자에 대해서는 그것도 2012년이면 한참 전인데 10년도 더 전인데 왜 하필이면 그리고 이게 저 문자 메시지 저것만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게 저 내용이 나온 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김건희가 썼던 그 스마트폰을 휴대전화. 건진에게 그 액을 없애달라고 맡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김건희 그리고 건진을 김건희에게 소개시켜준 사람도 그 이모 씨라고 알려진 그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거고 그것도 건진이 김건희와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건진이 그렇게 좀 유세를 부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까지 지금 진술이 나온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럼 왜 구토증이 나는지. 여태 기다렸더니 왜 거기까지 가네. 그 한마디 들으려고 기다렸더니. 매불쇼 괜찮아요? 야, 이거는 범죄 혐의보다 더 불편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재판장에 나와서 김건희의 여사 뺐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윤석열이 자기가 김건희의 죄를 다 뒤집어 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상황 변화가 생기면 어떡하죠? 그렇지. 김건희 입장에서. 그럴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걱정도 되고요. 또 네. 우리 양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건진이 이제 이왕 들통난 거 다 물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걱정이 크게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2012년이잖아요. 그 윤석열과 결혼을 한 게 2012년이죠. 네. 예. 그러면은 결혼 전후에 본인이 제가 그냥 이건 뭐 제가 만약 드라마를 하나 쓴다면 드라마상의 이제 픽션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때 내가 왜 윤석열과 결혼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수 있다. 야, 이거 대박이네. 어마어마한 아니 어마어마한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만약 그게 까지면 와. 그게 까진단다. 그게 나오면 정말 대박인데. 뭔가 그 정도가 아니면 정말 그 김건희 씨 같이 숨쉬는 것도 거짓말인 이런 분이 갑자기 머리를 짚고 구토 증상을 호소하면서 나갔다. 그러니까 딱 저는 드라마 잘 2012년 쓰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드라마 잘 쓰네. 신장식 의원이 재능 있네. 느낌이 이거예요. 드라마 잘 여기 쓰네. 얼굴에 점을 하나 붙이고 넌 나를 떠나가려고 했니? 뭐 이런 노래 막 하나 나오는 분위기야. 아니 뭔가 드라마 잘 쓰네. 저 뭐 이렇게 그 어간에 일어났던 일이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결혼이잖아요. 와, 드라마 잘 쓰네. 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제가 미니 시리즈를 만든다면 이 장르를 뭘로 해야 될지는 좀 걱정이 돼요. 뭐 오컬트인지 뭐 스릴러인지 정치 드라마인지 에로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드라마가 네. 현실화된다면 내가 여기 가는 거는 이거는 오빠를 위한 길이야. 거기까지 가면은 이건 뺄게요. NG. 내가 통일 대통령이 되기 위한 거야라든지 뭐 이렇게 뭐 하여튼간에 대한민국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등등등 이런 얘기 정도로 하시죠. 저의 상상력은 거기까지입니다. 야, 상상력 자극시키네. 저의 상상력은. 아니 뭐 네. 이게 굉장히 니들이 검사하고 결혼하는 이유를 알아? 이 정도네. 오늘 굉장히 들떠 보입니다. 네. 재밌어요. 네. 아니 2012년에 가장 크게 있었던 사건은 결혼이에요. 맞아요. 결혼. 맞아. 네. 아래 위치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살다가 그러니까 당시 결혼이 가장 큰 이슈고 또 그럼요. 하나는 주가 조작 이슈. 이 네. 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에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이 이모 씨야. 맞아요. 주가 조작에도 얽혀 있고 그렇죠. 밀접한 관계에도 얽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괴상한 드라마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 지키고 싶은 비밀이 어디 무엇인가 지키고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더 지키고 싶은 비밀은 무엇일까 2012년 만약에 이 재판정에서 그런 드라마가 예를 들어 공개가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윤석열 귀에 들어갈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럼요. 그럼 모든 것이 이것은 와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말하자면 진짜 윤석열은 여사라고 안 불렀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내가 다 뒤집어 쓰려고 했잖아요. 우리 내 부인은 절대 계엄하는 거 몰랐고 네. 아마 알았으면 내가 혼났을 겁니다. 네. 라는 순애보적인 이 디펜스를 했잖아요. 네. 그게 무너질 수 있죠. 무너지는 예.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합리적입니다. 야, 이 드라마 재밌네.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더 재밌어지려면 이제 남편이 이제는 뭐 제가 솔직하게 다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힌트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잠 안 자고 제 핸드폰을 만지작 하면서 뭘 했겠어요? 장관의 절반 이상은 해? 막 이러면서 막장이다, 막장. 그때는 우리는 또 윤석열을 응원할 수밖에 없죠. 힘내라 힘, 진실의 힘.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빠르게 좀 진도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재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재 개엄 다음 날 12월 4일 안가회동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안가회동 참석자 이 다 그 법조인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박성재는 이 안가 모임이 단순한 친목 모임이다 라는 입장을 그동안 계속해서 견지해 왔는데 네. 계엄의 이 모임이 계엄의 후속 작업을 위한 모임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이번에 새롭게 또 나와 버렸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자, 특검팀에서 최근에 박성재 핸드폰 포렌식을 했는데 거기에 파일 하나를 복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파일이 무엇이냐? 제목이 권한 남용 문건 관련. 그리고 이 파일 내부에는 크게 이제 이 문건의 골자가 국회가 권한을 남용한다라는 지적을 한 건데 첫 번째가 입법권 남용, 두 번째 탄핵 소추권 남용, 세 번째 예산 심의권 남용, 그리고 마지막에 다수당은 삼권 분립 원칙마저 저버린 채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서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엄 다음 날이거든요. 12월 개엄 4일. 정당했다. 라는 이제 문건을 받았어. 맞습니다. 그 문건을 받자마자 그 받고 바로 안가 회동으로 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한 내용인 거고 그 내용이 그 전날 계엄을 할 때 윤석열이 나와서 온 국민이 보는데 생중계
공정중개 과정에서 했던 이른바 담화 내용하고 굉장히 겹칩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이 입법 독재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한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계엄으로 맞서는 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그 다음날 그 안가회동할 때 들고 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들고 갔던 걸 또 지우려고 했었는데 지운 부분을 포렌식에서 복원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 계엄을 정당화를 했다라는 상황밖에 안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 정당화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윤석열 이제 박성재를 풀어준 게 박정호 부장판사가 그게 잘못된 일인지를 몰랐다는 황당한 이유로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뒤집어지는 근거가 또 하나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이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만든 문건이라고 보이는 이거를 법무부 검찰과장한테 박성재가 보고를 받았어요. 맞아. 그리고 이 문건을 만든 것 자체는 검찰과 소속의 안모 검사가 이 문건을 작성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검사를 시켜가지고 이런 문건 작성을 하고 보고를 받고 안가로 들어가서 문건을 같이 보면서 회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연말 모임이라고 그 말도 안 이상민, 되죠. 김주현, 박성재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집을 삼청동 추어탕집이라고 불러요. 법꾸라지들이 모여 있는. 삼청동 추어탕집입니다. 거기가 삼청동 추어탕집. 오늘 아주 화력 좋습니다. 네, 이 법꾸라지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12월 4일날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우리 그 김영배 의원님이 운영위 국감 때 이렇게 밝혀내신 건데 그 외부로 이제 말씀을 처음 해주신 건데 12월 5일날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대사한테 미국에 있는 주미 대사 한국 주미 대사한테 이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 입법 독재 뭐 등등등 이런 것 때문에 계엄을 한 거다. 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당선자 시절이죠. 트럼프 당선자 바이든 대통령에게 잘 설명을 해라. 도와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 안에 정말 기가 막혔던 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국가를 이끌고 있다. 네. 앞으로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국가를 이끌기 위해서 계엄한 거다. 이런 얘기를 공문에 써요. 그렇습니다. 구두로 난 얘기를 했다면 그건 뭐 그래 니들끼리 뭐 그럴 수 있어 싶은데 구두로 쓰고 실제로 미국에서 답변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답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뉴스인데 이게 매불쇼 말고는 안 다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 그래서 오늘 와서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게 그때 김영배 의원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12월 4일, 12월 5일이란 날짜를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했고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해제가 됐어. 네. 근데 윤석열이 야 두 번 세 번 하면 돼라는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박성재 등 법꾸라지 이 추어탕집 모임에서 있었던 사람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계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2차 그렇습니다. 3차 계엄. 네. 2차 3차 계엄은 굉장히 직접적인 증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이 다시 중요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는 박성재가 이제 구속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깊이 보면요. 불법 계엄의 총괄 기획자가 누구인지 우리 모르고 있어요. 예. 김용현 머리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뭐냐? 불법 계엄의 명분을 제공한 사람이 총괄 기획자거든요. 박성재가 그 내용을 다 정리해 놨던 겁니다. 의심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꼭 찾아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내각의 장관들에게 페이퍼를 나눠줬잖아요. 그 페이퍼 작성자가 누군지 찾아야 돼요. 그게 총괄 기획자예요. 그건 절대 군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국정 전반에 관해서 법률 제도적으로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의심 가는 사람이 저는 법조인인 이 사람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수현 민정수석도 뭐 같이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봐야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세훈도 좀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네. 지금 다음 출연자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 분과는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장동 이슈 지금 난리거든요. 네. 검찰이 그냥 막 집단 반발하고 지금 엉망진창이고 난립니다. 저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더 전문가분들이 따로 검사들 있어요. 따로 예. 검사 출신 분들이 딱 검사 출신과 일생 대장동만 판 봉지욱이라고 또 있거든요. 매봉주의 봉지욱 기자님 예. 와서 두 분과 계시네. 함께 예.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자,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다시 같습니다. 한번 조국혁신당 앞으로 그래서 신장식입니다. 네. 분자금을 요청드립니다. 네.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그리고 박진영 교수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지금 대장동에 또 다가 있거든요. 관련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앉는 동안 우리 곽수산 씨한테 한번 좀 여쭤볼까 하는데 네. 이 대장동 관련 이슈 지금 굉장히 뜨거운 건 알고 있죠. 네. 혹시 맥락을 좀 잘 잡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이게 이슈가 워낙 많아서 공부를 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예.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알아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좋습니다. 자, 관련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검사 출신이죠. 김기표 의원님 박수로 맞아. 네. 안녕하세요.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새 아주 검사들이 건방 많이 떠던데요. 네. 검사 그만이 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윤석열 불법으로 석방시키고 즉시항고 포기할 때는 단 한 명도 얘기를 안 하던데 진짜. 이번에 그 항소 포기한 거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그냥 다들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맞는 지적입니다. 즉시항고 너무 터무니없이 시간으로 이렇게 했을 때도 가만히 있던 가만히 사람. 말이 됩니까? 김건희 무혐의했을 때도 또 가만히 있고 콜검 할 때도 있었고. 가만히 있고 이게 뭡니까? 옛날에 한동훈 장관 때 그 아이고. 윤석열 징계 사건도 네. 2심에서 거의 일부러 그 사보타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태업해가지고
거의 2심 무죄 받고 상고 포기해버렸죠. 이럴 때 다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진짜 일반적이다.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뭐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네.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이 대장동 이슈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또 하나는 명태균 오세훈. 네. 또 둘이 틱톡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 이슈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두 가지를 대한민국 제일 잘하는 게 하필이면 봉지욱이야.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소중해졌습니다. 맞아요. 네. 봉지욱 기자님을 제가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뭐 이제 뉴스타파 나와서 제 개인 채널에서 매봉쇼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보시고 좀 부족하신 분은 매봉쇼 와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할 겁니다. 저녁에. 아니 부족하지 않게 네. 할 생각을 하셔야 아니 시간 항상 시간을 시간 문제 말씀하시니까. 때문에. 저는 한 네. 2시간씩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정리하고 해설과 해석에 대해서는 두 분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10월 31일에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대장동 개발업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유동규 징역 8년에 벌금 4억, 추징금 8억 천, 그리고 김만배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남욱 징역 4년, 정영학 징역 5년, 정민용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추징금 37억 2,200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주목할 부분은 유동규하고 네. 정민용은 검찰의 구형보다 오히려 더 높은 선고가 나왔어요. 그러네요, 네. 예, 더 높은 선고가 나왔고 요렇게 이제 그 1심 선고가 이제 나왔어요. 10월 31일에. 예. 자, 요런 게 이제 한 결이 있고요. 네. 또 하나의 결은 이 법정 구속된 남욱이 정진상 실장 재판에 나와서 대장동 수사와 관련한 폭로를 막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두 결입니다. 일단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정진상 실장의 재판은 우리가 또 굉장히 이런 판사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진관 판사가 네. 지금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조작 수사와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다 폭로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2022년 9월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라 라고 했다. 그리고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라는 증언도 있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는 부분도 좀 있는데 검찰은 대장동 업자 남욱이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에게 돈을 주고 그 정진상은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줬다. 요런 이제 구조예요. 네. 검찰이 보는 구조가. 네. 그런데 그 돈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측근 정진상에 전달한 걸로 의심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남욱이 또 법정에서 폭로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볼까요? 저는 김용과 정진상에 대한 이야기를 유동규로부터 듣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들은 게 명확하다. 건설사 배제 조항 이런 거에 대해서 유동규가 정진상과 협의했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승인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수사 과정에서 다 처음 들은 내용이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유동규가 자백한 내용 중 얼토당토하는 사실이 많은데 그것들이 유죄의 증거로 판결문에 다 적시가 됐다 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뭐 하나 정도만 더 볼까요? 자, 그리고 초과이익 표현 관련해서 저희는 초과이익 표현 자체를 2021년에 처음 들었는데 2015년에 이미 작당해서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던 건 조작된 시나리오다. 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허위 조작 수사가 충분히 밝혀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엄청 충격적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이게 굉장히 뜨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뭐가 뜨겁냐? 이 남욱의 폭로,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뜨거운 게 아니에요. 예, 이건 안 뜨거워요. 이건 차가워요. 관심도 없어요. 그 뜨거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어요.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원했으나 대검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항소에 이제 실익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불허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 검찰 왜 난리가 났냐? 아니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게 괜히 또 불똥 튈까봐 너네가 아예 그냥 사전에 차단한 거 아니냐? 못하겠지. 뭐 이렇게. 요런 이제 논리 구성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부터 한번 볼까요? 자, 노만석 대행은요,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 네, 참고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항소를 포기한
검찰총장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거든요. 네. 관련해서 오늘 또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그 영상까지만 딱 보고 오겠습니다.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합니다. 보고가 왔고 그렇게 선고가 됐구나. 그런 정도 보고받았고 그런데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뭐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뭐 장기를 꺼내야겠다, 뭐 그냥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아니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직접 그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하신 걸까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대장동 일당들은 1심에 불만을 갖고 항소했어요. 네. 그런데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은 다툴 수가 없어요. 그리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2심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알겠죠?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부분을 지금 파고들고 있냐. 국민의힘 논리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는 유죄가 나오고 특경법상 배임죄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특경법상 배임죄로 기소가 됐으니 이재명 대통령을 빼주기 위해서 항소하지 않은 거지라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1심에서 특경법상 배임죄 무죄가 나온 이유는 돈을 준 정황을 전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오케이. 예,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특경법 배임이라는 것은 배임 행위를 했는데 액수가 5억 이상, 50억 이상 되면은 이제 벌금형도 없이 이제 가중하게 처벌되도록 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배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 액수가 정확히 산정이 돼야 특경법 위반으로 의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 어떻게 봤냐면 처음에 배임 행위가 발생할 당시에 얘들이 얼마 벌지 몰랐잖아. 그때는 오히려 주택가 땅값도 낮았고 그다음에 주택 시세도 안 좋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민간업자들이 이거 손해 보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사후에 이익 액수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배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성남 도시공사에서 야 너희들한테 할 수 있게 해줄게 좀 편의도 봐주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배임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부당하게 민간업자들 이익을 가져갔다는 게 이제 전체 얼개인데 그때 그럼 과연 이득 액수가 얼마인지 확정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액수가 정확히 확정이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형을 그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액수가 확정을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기소할 때조차 배임 액수를 산정을 한 다음에 다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계속 바꿔가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조차 배임 액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니 그건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그때 너네들이 잘못했을 때 액수는 산정할 수는 없어. 그게 나중에 100억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90억으로 줄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다만 배임한 건 맞아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특경법 위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죠. 네네. 왜냐하면 검찰이 애초에 처음부터 가장 과학적인 수치를 들여서 이건 불변입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이니까 그래서 특경법 배임이 무죄가 나고 일반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한 것은 맞다.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건데 장관이 그대로 얘기하죠. 이재명 대통령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가사 100번 뭐 1000번을 양보해서 이게 확정이 됐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혹시 대통령한테 좋을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재판을 나중에라도 혹시 한다면 네. 그건 별개예요 이 재판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되는 것이 네.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뭐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쪽 얘기는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유리하다고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왜 유리하다는 얘기를 안 하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유리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뭐 그냥 특경법 떨어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관계 없어. 어차피 재판 다시 해. 이렇게 하니까 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다만 무슨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추징금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로 네, 지금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이슈를 나오고 삼고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좀 말이 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공격을 하지.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하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세는 하는데 그러니까 근거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네. 여쭤볼게요. 네. 검찰이 이번에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장관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유동규하고 정민용은 구형한 거에 비해서 형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올랐을까를 저는 생각해 보면
검찰이 과소하게 구형한 거예요. 적게. 아. 유동규하고 정민영은 지금 김용이나 정진상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검찰 네. 쪽에.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작된 진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유동규는 내가 김용한테 돈 뭐 몇 억씩 갖다 줬어요. 그다음에 2013년에도 막 몇 억씩 줬어요. 이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정민용은 그것에 대해서 보강하는 듯한 직접적으로 보강하는 것도 아니고 보강하는 듯한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구형이 적게 간 거죠. 근데 법원에서는 야 그거 됐고 더 올려서 이렇게 선고할게 이렇게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구형에 비해서 선고가 적게 난 것도 2분의 1 혹은 2분의 1 이상씩 다 선고가 났잖아요.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은 처벌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처벌하려는 목적을 충분히 이룬 형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선고형이 구형에 비해서 적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항소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 제기가 되냐면 네네네. 야, 무죄 판결에 한 것에 대해서는 항소를 해야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통상 그렇게 해오지 않았냐. 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는 게 하나는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판결문 눈여겨볼 구석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조금 복잡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좀 곽수산 씨 좀 알아듣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쉽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이 사건이 기소가 돼 재판에 붙여졌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업무상 배임으로.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서고 어떤 짓을 하냐? 수사팀을 새로 꾸려요. 수사팀을 새로 꾸려가지고 막 그 유동규나 뭐 남욱 이런 사람 구치소에 있는 압수수색하고 이제 난리를 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체 머리가 다 니네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여요. 네. 그러면서 수사를 한 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수사를 하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이미 기소된 업무상 배임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아. 그게 뭐냐면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을 때 그 죄가 성립하거든요. 네. 근데 이 업무상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업무상 배임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다시 똑같은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증언도 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똑같은 내용 수사를 해요. 또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 이상하잖아요. 야, 이게 제목은 달라도 야, 내용은 같아. 같은 내용인데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를 이뤄내냐 검찰이 결국 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위반 법률을 이렇게 법률 위반을 기소하면서 이재명, 정진상을 공범으로 묶는 공소장 변경을 해요. 요 나중에 수사한 걸 가지고 똑같은 내용. 그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다시.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같은 죄명으로 또 수사할 수는 없으니까 재판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똑같은 수사를 하면서 제명을 걸고 싶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정진상을 수사를 해서 그 증거로 넣으면서 공소장 변경을 해요. 그다음에 배임 액수가 커져서 그래서 재판부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이상하잖아. 같은 내용인데 제목만 바꿔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증거로 내면 얘는 지금 증언한 다음에 다음 날 불려가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수사받고 그럼 그걸 다시 조서로 우리한테 내고 그러면 야 이게 우리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니네 뭐하니? 원래 공판 중심주의 아니야? 그렇지. 재판하고 있으면은 수사는 따로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니네가 죄명 바꿔 지금 따로 하고 있잖아. 약간 그런 얘기예요. 판결문. 그러면 우리가 그 증거를 쓸 수 없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판결문에. 판결문에. 네,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판결문에서는 만약에 검사의 공소가 무리해서 공소권 남용이다 기각한다 이게 아니면 수사가 잘못됐다고 명시로 쓰지 않아요.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나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야 이건 수사가 좀 이상하잖아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다고 저는 봐요. 명백해. 그런데 업무상 배임이 유죄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죄목으로 같이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무죄가 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왜 무죄가 났냐? 이건 비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상 지득한 이것이 비밀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은 인정이 되는데 이거 비밀을 이용한 게 아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또 하나는 공소시효 이렇게 복잡한데 어쨌든 요거는 처벌할 수 없어요.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은 인정해서 이미 유죄 판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뭐 아까 뭐 시효도 지나고 뭐 비밀성이 없고 다른 식으로 따져서 이거는 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은 안 돼. 업무상 배임은 돼도 이런 판결이에요. 그럼 이게 유죄가 난다 한들 결국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다시 항소해봐야 그냥 그거 가지고 실익이 없다는 그렇죠. 게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 내용 가지고 형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이렇게 판결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그다음에 뭐 조금 더 복잡하게 다른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돈이 뭐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5억을 줬는데 그걸 뇌물로 의뢰했는데 무죄가 났어요. 판사가 보기에 야 니네 그 서로 배임행위 하면서 서로 나눠가지고 한 거 나중에 준 거잖아. 그게 뇌물이 아니고 이미 내가 배임으로 판단해서 다 형 적당히 8년 때렸잖아. 이건 뭐 뇌물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약간 이런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판결문에서는 그 부분이 다 평가가 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는 판결문은 그렇고 검찰은 그동안 무죄가 나면 기계적으로 항소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는 무오류다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정치적 사냥하듯이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판결 맞는 것 같은데. 이래서 근데 자존심 때문에. 야, 그거 어떻게 항소 안 해? 무조건 항소해 죽어봐. 뭐 이래서 그러면 무죄 받아도 이게 피고인 쪽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 돼야 되죠. 그렇지. 그다음에 또 몇 년을 그냥 또 그것 때문에 머리 하죠. 이러니까 사람이 진짜 골로 가는 겁니다. 시체말로. 네네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저번에 이제 그것과 뭐 직접은 연관없지만 1심에서 무죄한 것을 과연 항소하는 게 맞냐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검찰 개혁에 일하는 조직적인 개혁도 돼야 되지만
검사들이 기계적으로 자기들만이 옳다고 했던 무의미한, 무용한, 소용없는 항소를 안 하는 것도 문화적인 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의 검찰, 개혁된 검찰은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살펴서 항소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형사복지원 뭐 상고관도 야 이미 저 재심에서 다 무죄하는데 계속 기계적으로 상고하고 이런 걸 지적해서 법무부가 상고 안 하겠다고까지 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검찰과 법무부의 상이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출발점으로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의미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해봐야 소용없는데 괴롭히기 위한 어떤 괴롭히는 결과밖에 안 되는 그런 항소는 검찰이 안 하는 것. 네. 이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판결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검찰 개혁의 문화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거 그 공소장 변경에서 네. 또 중요한 부분이 1심 재판부에서 명시를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억지로 끌어넣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중복해서 기소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전에 2022년 전에는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들을 법원에서 무조건 증거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유동규가 가서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 항소 포기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사람이 강백신 검사인데 네. 강백신 검사가 유동규를 조사하면서 유동규가 조서를 남기지 않은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성남시장 이재명이라든가 정진상이라 김용이라 이런 사람이 연관이 돼 있다는 식으로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2023년에 새로운 기소를 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원래는 쓸 수가 없는 조서인데 다 쓰게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어떻게든지 유동규의 입을 통해서 유동 12월 31일 나왔던 재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검찰 입장에서는 뭐 김만배니 정진상이니 남욱이니 이런 사람 처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한테 갈고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여기서 항소를 해야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부가 무죄 선고했는데 항소를 안 해버리면 못 끌고 가잖아요. 무죄로 끝나버리니까. 게다가 또 검사들 입장에서는 유동규를 그러면 지금 약간 얘기한 것처럼 남욱이라든가 정영학이라든가 이런 사람 다 입장 다 바꿨어요 지금. 네. 검사들 무리한 수사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로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는데 유동규마저 입장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이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날아가 버려요. 그렇습니다. 항소를 해서 유동규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그런 항소가 부분도 저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냐 검찰 이제 입장에서. 형사소송법 그 이제 그래서 좀 복잡해질까 그 이제 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하면 유동규 같은 입장에서는 형이 혹시 더 높아질 수도 있으니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구형이 적으니까 이제 만에 하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렇게 검찰 입장에서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약간 묶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판결문상 사실은 실익이 없는 부분. 네.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국민 쪽에서 계속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뭐가 좋냐?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뭐가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던 판결문 자체의 내용, 그다음에 무용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상소하지 않겠다는 그런 문화가 심어지는 아니 그럼 그 검사들이 요거까지만 여쭤보고 네네. 우리 의원님 또 가셔야 돼요. 네. 네. 검사들이 이렇게 난리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검사들이 난리치는 이유. 일단 뭐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항소해야지 않았냐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난리를 치는 검사들은 실제로 수사했던 네. 검사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일부 무죄가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건데 제가 보기에 대검의 입장에서는 야 이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무죄 난 부분이 너무나 명백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합쳐져도 양형이 변화 없다면 이제는 그건 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가셔야 되죠? 네네. 네, 뭐 더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만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야. 일부러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더 빨리 들은 거예요. 네. 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네, 의원님과는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김기표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또 검사 출신이 있으니까 네, 정의규현, 김규현이 또 올 겁니다. 네. 바로 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봉지우 기자님 주목하는 부분 이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검사들이 왜 난리치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왜 난리치는 거야? 가만 생각해 보세요. 대장동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게 2021년 10월부터입니다. 수사해서 바로 이제 기소를 했어요. 네. 당시는 문재인 정권이었고 대선이 한창이었어요. 네.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2021년 검찰 수사팀이 기소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항소 포기를 하면 그때 당시 2021년 수사팀이 난리를 쳐야 되지 않나요? 네. 지금 난리를 치는 사람들은 1차 수사팀이 아니에요. 누가 난리? 강백신, 김영석, 이듬해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2차 수사팀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2차 수사팀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상하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수사했는데 왜 무죄가 나와라고 난리. 김영석, 강백신이 수사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몰랐네. 이 사람 그럼 강백신, 김영석 같은 사람은 왜 난리를 치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조작 수사, 강압 수사한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남욱이 지난주 금요일 정진상 재판에서 뭐 배를 가르겠다 등 한 예. 폭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부의 판사는 다름 아닌 이진관 부장판사. 이진관 선생님입니다. 이 상태로 되면 만약에 재판이 이 상태로 특히 이진관 부장판사 뭐라 그랬냐면 지난해 금요일 남욱에게 남욱은 이제 증인신문 끝났어요. 근데 남욱은 할 말이 더 많아요. 판결문 다 읽어보고 분량이 얼마나가 돼도 좋으니까 의견서를 써서 나한테 보내줘. 내가 다 읽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야. 남욱의 지난 법정의 금요일 폭로는 맛배기만 한 거예요. 지금. 와, 이진관 판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발생했죠. 여기서 발끈하고 가장 먼저 난리친 게 강백신이에요. 강백신은 그 판결 수사를 1차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자기가 한 수사는 뭐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정진상 그 재판, 정진상과 이재명을 잡은 그 2차 수사를 자기가 한 거잖아요. 어미준 강백신이 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어미준 강백신은 이제 대장동 파생 상품을 그렇죠. 수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자기들 입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 이상하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된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1심 판결 나왔을 때 유동규랑 뭐 업자들 나왔을 때 언론이 뭐라고 썼습니까? 야, 드디어 이재명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맞아요. 국민의힘 막 성명 발표, 성남시 기자회견하고 수뇌부, 난리 났죠. 성남시 수뇌부에 포커스 근데 제가 맞춰서.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거 선고 형량이랑 적용 혐의를 보면 그게 아닌데. 니들 생각이랑 정반대인데. 오늘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장관이 성공한 수사에 성공한 판결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1차 수사팀이 기소한 대로 거의 그대로 판결이 나왔어요. 1차 수사팀이 그럼 그때 기소를 어떻게 했냐? 대장동 구분 유동규. 딱 집어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야, 재밌네. 아니 진짜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재밌는 게 자 봐봐. 1차 선고 나왔을 때 국민의힘 다 들고 일어나서 야 이제 이재명 범인이다 확정이다 했단 말이야. 네. 근데 검찰이 지금 항소 포기하니까 1차가 이제 확정된 거잖아. 근데 물론 이제 대장동 일당들은 이제 항소했지만 예를 들어 확정됐어.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 됐다. 그러네. 이재명 이제 끝났다 좋아야 되는데 난리 치고 있어. 그러네. 야 예리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네. 판사가 720조 판결문에는 야, 예리하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720조 판결문은 거의 그냥 수사기록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판사도 70조 쓸 수는 없잖아요. 큰 사건인데 해놓고 선고 형량 적용 혐의를 보면 이재명이 관련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국민의힘이 지금 벙찐 거죠. 야 이게 그게 아니네 라고 됐는데 지금 저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리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남욱 변호사가 한 법정 증언 자료 4번 한번 보시죠. 자료 4번. 대장동 수사팀 중에서 남재현 검사가 문제가 많고 김영석 검사가 유동규와 주로 조서를 만들었다. 이주영 검사는 나를 조사하다가 김영석 검사가 오면 자리를 비켜주고 유동규한테 들은 내용을 나한테 얘기해줬다. 이걸 조서에 남기진 않았다. 김영석 누굽니까? 대검 감찰일가 지금 검사. 대장동 범죄 환수이익 다 환수 못하게 막았다고 난리친 그 검사예요 지금. 지금 제일 난리치고 있어. 강백신 김영선이 제일 난리쳐요. 프로스에 그럴 리지 않습니까? 이거 글 올린 거 보여줄게. 얘가 제일 지금 난리치고 있어. 자, 지난 9일에 이 김영석 검사가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는데요.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란 전례가 있었나? 24년 11월 8일 0시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 자 나무 폭로 다시 한번 봅니다. 이쯤에서 남재현 검사가 문제 많고 김영석 검사가 유동규와 주로 김영석. 조서를 만들었다. 이주영 검사 조사하다가 김영석 검사가 오면 자리를 비켜주고 유동규에게 들은 내용을 얘기해줬다. 자 이거 보십시오. 남욱에 야 이거 되네. 허위 진술을 교사한 게 김영석입니다. 조금 있으면 조작수사 피의자예요. 조작수사 피의자 행동대장 강백신. 강백신 그냥 우리 언론도 문제인 게 저에 대해서 수사할 때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팀장 강백신. 언론사를 탄압하고 언론 기자들 자택 압수수색하고 보도국 뒤지고 한 게 강백신. 언론이 검찰 그 윤석열 검찰에 짓밟힐 때 우리 언론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번에 강백신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다 받아줘. 이게 뭐 하는 놈이야? 너의 실체는 이렇잖아. 이런 기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러네. 그게 아니라 그냥 강백신이 말한 걸 전달만 하고 있습니다. 전달을 왜 하냐? 야 여러분 강백신 화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거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10월 30일 날 판결은 성남도시 개발공사의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유동규가 중요한데 네. 유동규를 계속 물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물고 넘어갈 수가 없게 돼 있고 지금 아까 이제 김기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의미가 없다라는 게 얘기한 것처럼 정진상, 김용,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별도의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이 남욱을 부르다가 얘기를 들은 거고 네. 그럼 이재명에게 연결되는 고리는 유동규 한 사람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네. 유동규의 말을 남욱은 좀 본 것처럼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한 건데 정일권 부부장 검사가 들어와가지고 배 가른다 또 가족사진 보여주고 하면서 이 상황에서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사실 수긍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 남욱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영식 검사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익이 큰 이익이 났다라고 한 근거 있죠. 그 근거는 정영학 회계사가 이미 몇 달 전에 폭로를 했어요. 나는 그런 근거를 만든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검찰에 내민 자료에 그게 들어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추징 액수도 정확하지도 않은 거예요. 있을 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다 날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이 잘 지적한 것처럼
고 대장동 그 개발공사 상남도시 개발공사의 것만 딱 확정이 돼버리면 더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보면 뭐 오늘 조선일보 우리가 환수 이익 그러니까 범죄 환수해야 될 범죄 이익이 얼마냐가 언론마다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은 7,886억 원 환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렇습니다. 7,800억. 조선일보는 지금 6,100억 원인가 얘기했죠. 그럼 금액이 다 달라요. 왜 그래요? 확정이 안 됩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이번에 1심 판사가 야 그거 확정 못해. 언제 시점부터 해야 돼? 그래서 한 건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리하네요. 천화동인 6호 조우영 대장동 자금채 네, 조우영. 282억 원 배당금 받았어요. 천화동인 7호 전 YTN 기자 배성준 121억 원 배당 받았어요. 수사 2년 넘게 했어요. 아직까지 기소 안 했습니다. 기소도 안 됐어? 덮어준 거예요. 와. 그렇게 범죄 환수 이게 적극적인 검찰이라면 천화동인 6호 7호는 왜 놔둡니까? 이번에 없잖아요. 피의자로 추가 기소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윤석열 명예훼손 재재판에 조우영을 부릅니다. 증인으로. 그럼 조우영 입장에선 검사한테 모가지가 잡혀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조우영이도 검찰청에서 한 진술을 재재판에 와서 많이 바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형국이에요. 검사들이 지금 대장동 그러니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도 결국엔 대장동 파생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된 사건에서 유동규 빼고 다 말을 바꿨어요. 지금 그걸 수사한 검사 2차 수사팀 강백신, 뭐 김영석 이런 사람들 똥뚜릿하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또 언론이 또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계속 말씀하신 범죄 이익금 이거 환수 안 하고 항소 포기하면서 이거 다 날라갔다. 네. 이거 미친 나라 아니냐? 검찰은 죽었다 이거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분입니다. 김규현 변호사 박수로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규현입니다. 범죄 이익금 환수.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하고 싶은 말 참 많았는데 네. 이 기본적으로 범죄 수익에 대해서 이걸로 뭐 지금 다 국고로 환수하는 7천 몇백억을 날렸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완전 가짜 뉴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왔거든요. 일단 그러려면은 이 범죄 수익이나 뭐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법원 기준으로 한번 판단한 걸 설명드릴게요. 판결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야 일단 초과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초과 수익은 뭔가를 초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라면 벌 수 있었을 이익이 있고 근데 나쁜 짓을 해서 그거보다 더 번 초과해서 번 게 초과 수익 아니겠어요? 네. 근데 검찰에서 얘기한 7,800억 이건 뭐냐? 전체 수익이에요. 이거 전체 수익이야.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이 이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그 그냥 어떻게 보면 총매출 같은 개념. 총 수익이 이거고 그냥 이걸 다 뺏어야 된다는 게 검찰 주장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은 이런 거죠. 예전에 뭐 국정농단 때 이재용 회장이 삼성이 박근혜한테 가가지고 뭐 청탁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럼 삼성이 박근혜한테 청탁을 해가지고 뭔가 사업상 어떤 특혜를 좀 받긴 받았어요. 그러면 삼성이 반도체 팔고 뭐 해가지고 번 매출 그거 다 뺏어야 돼요? 그건 안 그 맞지. 수백조 원인데 그걸 다 추징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청탁이나 나쁜 짓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번 거, 그게 초과 수익인 거고 그 부분에 한해서 추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인과관계 있는 금액은 얼마냐? 어. 1심 법원에서 판단을 했어요 이번에. 얼마냐면은 1,120억 원이에요. 1,120억. 1심에서 판단한 게. 이게 뭐냐면 대장동 사건에서 배당된 금액 총액이 실제로 배당된 거 이게 한 5,9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5,900원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6,000억이라고 치자고요. 네. 6,000억 원이에요. 그럼 성남시하고 그 김만배 민간업자들하고 지분이 또 반반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반반대로 보통 그냥 사업을 벌였으면은 6,000억 배당금 어떻게 분배합니까? 3대3. 그죠. 1대 5대5. 5대5죠. 그럼 3,000억, 3,000억. 그러니까 3,000억. 3,000억. 죄송합니다. 그 성남시 3,000억, 김만배 측 3,000억이에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받아갔냐면 성남시가 1,800억. 그리고 민간업자 측이 4,200억 이렇게 받아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앞으로 분양해가지고 수익이 얼마나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성남시는 손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적어도 좋으니까 확정 이익을 먼저 줘라. 안전하게. 안전하게 우선 배당을 받아가겠다. 그게 얼마야? 1,800억. 1,800억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가져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너희가 다 가져. 안전하게. 네. 이렇게 해서 1,800대 4,200으로 배당을 받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근데 민간 또 행여나 또 이거 또 오해할까봐 갑자기 땅값이 올랐어. 그렇죠. 그래서 예. 민간이 좀 많이 갖고 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그 어초에 시뮬레이션 한 게 있는데 공사에서 땅값이 떨어지면은 얼마까지 내려가느냐? 성남시는 1,800억, 민간업자 0원. 여기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그렇지. 시뮬레이션을 네.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땅값이 결국 올라서 민간업자 4,200억 그렇습니다. 가져갔는데 그러면 민간업자의 초과 수익이 여기서 얼마냐는 거예요. 네. 그럼 법원 판단대로라면 똑같이 5대5 지분이면 3,000억 가져갔어야 되는데 민간업자가 4,200억 가져갔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얼마 더 가져간 거예요? 1,200억. 1,200억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1,200억이구나. 정확히는 1,120억. 그래서 법원이 1심 판단은 1,120억을 그렇게 해서 초과 이익으로 이제 그렇죠. 판단한 겁니다. 이 초과 이익이 그럼 1,120억으로 판단했는데 그럼 이걸 그냥 추징하면 맞느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요. 자, 여러분 그 잘 봐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몰수 추징한다고 했을 때 그 사건을 보면 뇌물죄, 뭐 마약죄 이런 사건들이에요. 네. 이런 거 몰수 추징 당연히 해야죠. 네네. 국고로 환수해야지. 근데 네. 자 캄보디아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뭐 리딩방 이런 사건들,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경제 범죄 이런 거에서 몰수 추징했단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 말고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피해자가 따로 피해자가 있어서 그래요.
뇌물죄나 마약죄는 피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익을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돼. 얘네들이 뺏어서 국고로 가져가야 돼. 근데 사기, 횡령, 배임죄나 이런 건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인데 국가가 야 그 돈 갖고 와 국고로 환수해서 가져가. 피해자한테 줘야지. 그러면 피해자가 야 저거 내 돈인데 왜 국가가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몰수 추징을 못 합니다. 피해자한테 돌려줘야죠. 피해자. 그럼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가야 되는 거죠. 네. 이 대장동 사건에서 피해자가 누굽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예요. 성남시죠. 성남시가 민간업자 김만배 이런 애들한테 야 초과 수익 내놔라고 소송해서 받아가야 되는 것이지. 네. 이걸 추징해갖고 국고로 갖고 가면은 성남시 입장에서 야 그거 내 돈인데 왜 네가 가져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이죠. 그 소송을 했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소송에서 받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일부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러면 뭐 애들이 다 그동안에 빼돌릴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김만배에 대해서 2천억 원을 추징 보전을 해놨어요. 쉽게 말하면 가압류를 해놨다. 가압류 해놨어. 네. 그렇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거에 대해서 가압류하고 민사소송 진행해갖고 1,120억 내놔라고 하면 이미 2천억이 가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다 받아갈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범죄 수익 환수하는 데는. 뭐 이런 얘기가 아무데도 안 나와. 깔끔하네.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7,800억 원이 날라갔다느니 막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웃기는 거죠 이게 지금. 아니 그 지금 제일 난리치는 게 한동훈이더라고요. 주로 법조인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법조인이 맞나 싶어요 저는. 아니 한동훈 난리치는 건 왜 난리치는 거예요 한동훈? 이 조작 수사를 할 때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예. 근데 이 조작 수사가 그러면 강백신 검사가 나 이재명 미우니까 내가 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기획수사잖아요. 하명수사고. 그렇다면 분명히 윤석열, 김건희도 대통령실로부터 하명을 받았을 텐데 대통령실에서 누굴 고쳤겠습니까? 그때 당시 73년생의 어린 친구를 고검장도 안 한 애를 건너뛰어가지고 법무부 장관 시켰을 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한동훈은 지금 애가 탈 겁니다. 지금 강백신보다 훨씬 더 애가 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난리치는 애들은 다 자기가 피의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 합리적으로 자기들이 보입니다. 언제부터 범죄 수익 환수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거는 내세우는 명분이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지금 피의자 전환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 뭐 국정조사 말씀하시던데 제가 볼 때 국조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바로 그냥 강제 수사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뭐 상설 특검을 하든 특검을 하든 특별수사팀을 꾸리든 그렇게 해야겠죠. 한동훈 지금 난리치는 거 페북 얼마 지금 페북에 지금 살고 있어. 페북에 난리 났어. 저는 페이스북 직원인 줄 알았어요. 법리도 잘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몰수 추징 원칙적으로 못하는 대상이라고. 네네. 한동훈 전 대표 자꾸 틀려요. 예전에 헌법 84조 갖고도 뭐라 그랬어요, 그거? 그건 기소만 포함되는 거지 공소유지는 포함 안 되는 거라 재판 정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재판 어떻게 됐습니까? 정지됐잖아요. 그러니까 법리도 다 틀리고 있잖아요. 서울 고법에서 그렇게 입장을 낸 겁니다. 범죄 수익 환수법이나 이런 법리나 이런 거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못한다니까 원칙적으로. 깔끔하네. 그러니까 너무 쉽다. 깔끔하네. 그런데 또 이렇게 주장해요. 1심 법원에서 근데 추징을 일부 하기는 했어요. 맞아요. 네, 그건 뭐냐면 1,120억 중에 한 470억 정도를. 자, 다시 추징했어요. 1심 선고 결과 좀 띄워주시면요. 김만배한테 많이 뺐었더라고. 예, 좀 보시면은 428억 추징했죠. 유동규한테 8억 추징했고요. 정민용한테도 추징 좀 했거든요. 지금 한 470억 정도 추징을 한 거예요. 그 이건 왜 했느냐? 이건 뭐야? 사실 원칙적으로는 피해자한테 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추징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나 다만 예외적으로는 뺏어가지고 피해자한테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을 이용해서 했는데 이건 왜 그런 것이냐? 이 1,120억 원 중에서 성격을 보면은 둘로 나뉘어요. 뇌물성 이익이 있고요. 배임성 이익이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나눈 겁니다. 네네. 뇌물성 이익은 뭐냐면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우리 사업 잘 되면 428억 줄게. 예. 뇌물로 주기로 한 거예요. 뇌물성이지. 그리고 저 중에 일부 실제 뇌물로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로 주거나 주기로 했던 금액은 뇌물이니까 이건 국가가 뺏어야 돼. 뇌물죄는 추징이 되니까. 일리 있네. 그러니까 이 470억에 대해서는 뺏은 거예요. 일리 있어. 네, 그럼 나머지 한 650억 정도 남잖아요. 이거는 뭐 뇌물이건 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전히 배임 피해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남시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일리 있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 남욱이랑 정영학도 범죄 수익이 상당하거든요. 네. 남욱 또한 거의 추징 구형만으로 치면 1,000억 되고 뭐 그럼 정영학도 몇백억 구형했어요. 네. 하나도 안 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뇌물성이 아니라 그건 범죄 수익이 성남시한테 가야 돼요. 그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가야 될 돈이다. 지금 추징한 금액들 보면 전부 다 뇌물로 줬거나 주기로 한 금액이에요. 한해서 똑똑하네. 아니 근데 판사가 1심 판사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뭐냐? 자료 8번. 잠깐 들어보시죠. 야, 티키타카 좋다. 8번. 자료 8번. 바로 8번. 8번 빨리 띄워봐. 자, 봉일. 봉일. 없어. 봉일. 유동규 수수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자, 들어보시죠. 봉일. 자, 이거 말고요. 이거 아닙니다. 자, 이겁니까? 네. 이겁니다. 네. 뭐죠? 자, 김만배가 아니 녹음 파일이 나와요. 음성이. 음성이 준비돼 있어요 지금? 준비돼 있네. 준비돼 있습니다. 준비했어. 네, 음성 한번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은행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얘기해서 직원들이 많이 한 거야. 천하돈을 많이 남들은 다 있거나 너라는 지침은 아니지만 내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누가 얘기 안 했으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얘기했으니까 그랬죠. 회사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은행에 다니면서 천하돈을 나는 뭐 소송할 거다 뭐 할 거다 이런 얘기했지. 근데 그게 내 거라는 거 왜 해놨지? 아니 너라는 얘기는 나무기 거 아니 나무기 지 거라고 했으면 지 거라고 얘기했지. 나무기가 유동규 거니까 뺏어가야겠다 그런 말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네. 그거는 형의 오반인 거고 그래서 내게 아니라는 건 아니야. 팩트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가 이거는 유동규 목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다음에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겠다. 이거 빼박이네. 그러니까 유동규 거네. 정영학 녹음 파일 근거한 정영 녹취를 증거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428억 원을 추징할 수 있게 된 아. 거예요. 지금 유동규가 얘기하잖아요. 어. 자기 거 이거 들킬까봐 지금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김만배가 야 아무도 몰라 네 거라는 거. 와. 안심해라. 빼박. 그래서 이거 왜 얘기 그래서 아무도 안 법원은 했어? 이런 증거가 있는데 그래 최소한 이거는 뺏어야겠다. 이건 누가 봐도 뇌물성. 뇌물이니까 네, 그런 거예요. 빼박이네. 깔끔하네. 그리고 군더더기 없네. 네. 심지어 깔끔한데? 한동훈은 20분 전에도 패복을 또 올렸어요. 지금. 거기 지금 살고 있어. 살고 있어요 지금. 예.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한동훈 장관님이 그 똥줄 타 보인다. 네. 이렇게 저희 관점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했지만 유동규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수사에 협조해줬으니까 2차 수사에 협조해줬으니까 자기는 굉장히 낮게 나와야 되는데 고용보다 높게 나왔고 가지고 있어 약속받은 돈 물론 받은 게 아니라 약속받은 것 뿐이지만 약속받은 것 돈도 돈 다 뺏기게 생긴 상황인데 네. 그럼 여기서 그게 끝나버리면 유동규도 돌아설 수 있잖아요 지금. 돌아서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유동규는. 유동규는요. 유동규는. 남욱 변호사 지난 법정 증언 들어보면 둘이 얘기를 좀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야 난 징역 뭐 얘기 계속 한 거 아니에요. 야, 난 징역 3년으로 끝날 거야. 그거 아닐 거야. 나 7년 이상 나와. 아니야 나 3년. 8년 받고 멘붕 됐다. 멘붕 왔죠. 그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유동규는 더 이상 검사의 배려를 받을 수 없게 됐어요. 항소 포기해서. 검사가 어떻게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설 수 못해줘. 있다니까. 검사의 컨트롤을 벗어났어요. 벗어났어. 이제. 알아. 유동규는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에이 진짜? 아니 돌아와요. 돌아와? 제가 말하는 대로 되더라고. 명태균 오세훈 만날 거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근데 명태균 내가 가서 조사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명태균이 페북에다가 나 봉지욱하고 최욱 때문에 난 안 나갈 거라고 계속 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최욱하고 봉지욱 빨리 욕하라 이거야. 근데 봉지욱 기자가 명태균 무조건 나갈 겁니다 했거든. 나갔잖아.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항소 이거 검사들 난리치는 게 유동규를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데 놓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난리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야, 이거 사실은 깔끔하다. 깔끔해. 검사로 수사하면서 보더라도 보면은 이렇게 유동규 같은 사람이 또 돌아오기가 쉬운 게 제일 먼저 배신 때리고 이렇게 그 허위 진술 하던 네. 이렇게 하면 검사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애들이 나중에 또 입장 바뀌면 또 그거하고 또 삐- 잘 그렇습니까? 뒤집어요. 그러니까 그 1심 판사 그 재판부가 조형우 부장판사님이던데 사실은 한동훈이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이 조형우 부장판사를 욕을 해. 왜 그따위로 판결했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처음에 다 좋아했잖아요. 드디어 이재명과의 연관성이 밝혀졌다. 왜 이러는 거야 왔다 갔다. 왜 예리했어? 아니 봉지욱 그거 예리했어요. 왜 이러는 거야? 1심 선고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 야 됐어. 이재명 범죄인 확정이다 끝났다 끝 난리 났었잖아. 네. 근데 우리 그거 다 해석했잖아. 네. 근데 이제 와서는 난리 치고 있다니까. 왜 항소 포기했냐고. 근데 이제 특히 와. 정유미 전 창원지 검장 같은 분. 네. 정유미 명태균 이분은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 자기가 저 수사 지휘하면서 그 기자들한테 모아놓고 야 이 명태균 게이트는 아무것도 아닌데 솜사탕처럼 부풀려진 거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뒤로는 저희가 수사 기록을 받아보니까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 다 해놓고 수사 보고서까지 다 만들어놓고 일선 검사들은 수사하고 싶었는데 막았겠죠. 그래놓고 지금 와서 저러는 거는 저는 이번에 어찌됐든 이 항소 포기는 얘들한테 대장동 별 관심 없어요 지금. 검찰청 해체는 결정이 됐잖아요. 네. 지킬 수 있는 건 보안수사권밖에 없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런다고 봅니다. 이제 검란이 시작됐는데 그건 어떻게 연결이 되죠? 어찌됐든 검란이 시작됐는데 들고 일어나고 싶은데 마땅한 계기가 없었어요. 요거다 네, 싶어가지고. 마땅한 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백씨가 그 수사팀들은 본인들이 이제 똥줄이 탄 거고 그렇죠. 그거하고 지금 현재 검찰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일반 검사들도 같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랬으면 항소 포기를 가지고 지금 들고 일어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냐 제가 하고 이 상황이 싶은 다른 말이 거죠. 보안수사권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좀. 가만히 제가 말을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닥치고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보면 그렇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김건희 불기소할 때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윤석열 석방할 때는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냥 군말 없이 그냥 다 침묵만 하고 있었으면서. 근데 다만 이런 이런 상황에서 반발을 해. 그래서 이때 이제 예리한 질문이 들어가야 돼. 화를 내고 있잖아. 지금 실제 검찰이 난리 났어요. 네, 맞아요. 왜 화가 났어요? 물어보면 말을 하기가 애매하다고. 왜 그러시는 거죠? 왜 화가 나셨죠? 네. 하면은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근데도- 이게 그냥 느낌으로 가는 거야. 느낌으로. 언론이 받아주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언론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가 안 얘기를 하잖아. 안 하잖아. 언론이 다 지금 보면 누가 도대체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만들었느냐. 그 의미 없어. 법무부에서 과연 압력을 행사한 게 의미 맞느냐. 없다고. 아무 의미 없는데 언론은 검사들 얘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까 강백 씨는 저런 얘기 하면 또 김영선이 그런 얘기 하면 다 받아쓰고 한동훈 맞아. 얘기도 다 받아쓰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검사들도 언론 믿고 이러는 예, 거예요. 항소 포기를 누가 결정했느냐라고 갖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뭐가 중요해 그게. 그거 진짜 의미 없어. 그런데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나는 어떤 특정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총장 대리랑 나는 한 번도 통화한 적 없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통화해도 됩니다. 무슨 상관이야? 아니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시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한 적 없대. 예. 그냥 검찰총장이 한 거예요. 누가 이거 시켰어? 당신들 총장이 한 거야. 예. 근데 뭘 여기에다가 뭐 불을 지피고 집단 반발을 하고 그럴 게 그렇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해서 노만석 대행이 훌륭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검찰청 해체 후 수사 기소 분리할 때 공식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맞습니다. 한동훈 편이에요. 노만석은 자기들 편이라고. 네. 이게 검사장들 뭐 저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검란을 일으켜서 조직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말은 못 하겠지만 뭐 술자리나 이런 데서 왜 그랬어? 김건희 윤석열 때 가만히 있으면서 이번에 왜 그랬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냥 이재명이 싫어서. 아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했듯이 우리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이런 오만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 됐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2,200명 중에 저는 이렇게 내부에서 투표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설치는 거는 몇 명이나 10%밖에 안 돼요. 90%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정리가 너무 깔끔하게 잘 된 것 이해가 같습니다. 잘 네. 명태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좀 아니 명태균 뭐. 전문가들 두 분 다 전문가잖아요. 네, 요 짧게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명태균이 봉지욱과 최욱이 사과하지 않으면 오세훈 대질 신문 난 나가지 않겠다라고 으름장을 놨는데 봉지욱 기자가 명태균 무조건 나갈 거예요라고 했죠. 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오세훈 관련해서는 명태균 우리 쪽에서는 또 응원합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은 명태균으로부터 13차례 여론조사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김한정이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오세훈이가. 그런데 나는 이게 왜 계속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미 나온 정보로 이미 오세훈은 끝났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냐? 오세훈의 최측근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휴대전화에서 명태균에게 받은 여론조사가 존재합니다. 존재해. 그리고 김한정이 미래한국연구소에 돈 보낸 것 존재합니다. 맞아요. 자료가. 네. 끝났잖아. 난 솔직히 뭐가 더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대질신문 했거든요. 두 사람 만나서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명태균의 입장, 오세훈의 입장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대질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좀 여전히 의혹을 부인했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좀 놀라웠던 거는 그 강철원 부시장이 진술이 상당히 저가 진술한 거하고 많은 부분이 일치하더라고요. 특검이 정말 수사를 열심히 했구나. 명태균 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많이 말씀하셨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게 맞으신지. 아니 이게 5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소상하게 기억하는 게 오히려 어색한 일들이 많습니다. 명태균 씨는 시장님이 여론조사비 대납을 알고 있었다고 하시던데. 아니 글쎄 그 평행선이라니까요. 네, 좀 어색해 보이네요. 자, 특검이요. 명태균이 과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오세훈에게 확인한 게 있는데 자, 어떤 명태균의 검찰 진술을 확인했는지 4월 29일 명태균의 검찰 진술 소개해 주세요. 오세훈이 2021년 1월 22일 4차례 전화를 걸어서 여론조사를 부탁을 했다.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서 김한정 씨에게 2천만 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요거를 이제 4월에 얘기를 했거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이 이번에 뭐라고 답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오세훈이 여기에 대해 김한정을 만나지 않았다. 아내 생일이라 가족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날 김한정이 오세훈 자택 근처 음식점에서 결제한 내역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제시하면서 김한정 만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은 뭐 기억 안 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겠나 싶고요. 그리고 김한정 씨가 카드 결제한 직후에 오세훈의 최측근 강철원 부시장이 명태균에게 보낸 카톡이 있어.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똑 떨어지죠. 딱딱 맞네요. 뭐 오세훈이 가족이랑 함께 있었다는데 김한정이 가족인가?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 이 뚝 떨어져. 그러네, 진짜. 야.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경향신문 기사를 출력을 해가지고 자 명태균의 13번의 여론조사 중 12번이 조작됐다는 기사입니다. 본인은 이제 알리바이로 이걸 제시했잖아요. 네, 그 흔들었죠. 조사 끝나고 나온 뒤에 경향신문이 열받았나 봐요. 오세훈의 그 주장을 그러니까 오세훈이 명태균을 안 만났다 그 주장하는 걸 뒤엎을 만한 물증을 특검이 확보했다 경향이 또 씁니다. 맞아요. 네. 방금 저희가 한 것도 이 경향에서 제가 다 보니까 경향에서 열받은 거예요. 왜 우리 기사를 가지고 자기 알리바이를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오세훈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이라는 분 이분의 녹음 파일 제가 최초로 공개했죠. 공개하고 수사할 수밖에 없게 갔는데 김한정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일종의 부동산 업자 분이에요.
부동산업자 이분에 대해서 제보도 많이 왔어요. 돈이 많다면서요? 리스크가 많은 분입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사법 리스크가 많은 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분이 돌아섰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한정 입장에서는 뒷받침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이 사건 수사하기는 상당히 용이한 게 김한정을 먼저 쳐야 돼요. 맞아요. 김한정 먼저 쳐가지고 구속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줄줄줄줄 나올 거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김한정이 왜 지금 구속이 안 되지? 뭐 김건희 특검에서 뭐 한다는 이런 소식이 안 들리지? 라는 걸 보면서 제가 떠오른 인물 한덕수. 한덕수? 이 사건에서 오세훈이 윤석열이라면요. 김한정은 한덕수 정도 되는 거고 명태균은 한 노상원 정도 되는데 명태균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곽종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건데 원래는 김한정을 쳐서 이제 오세훈으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 김한정이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조만간 김한정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 청구한다거나 뭐 이렇게 김건희 특검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안 부르거나인데 안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김한정이 협조. 네. 한덕수도 그래서 구속영장 재청구 안 했다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상세하게 자기가 불었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하나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세훈은 굉장히 입장이 안 좋겠네요. 어느 쪽이든 최악이죠. 최악이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론조사 공짜 여론조사에서 정치자금법 하나잖아요. 혐의가 제가 볼 땐 이걸로 안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한정 회장이 운영하는 그 사단법인 공정과 상생 공생학교 저희가 여기 취재해봤을 때 굉장히 뭐가 많더라고요. 사설 캠프예요, 그냥 오세훈의 상시적인 캠프. 캠프인데 여기 뭐 여러 가지 계좌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완벽하게 확인되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선거 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인. 그게 이게 있어 내부 제보도 있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검찰이 강제 수사권 갖고 있는데 저희가 취재하는데 기자들이 했는데도 그 정황을 파악할 정도면 이 공생학교를 터는 과정에서 뭔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김한정 입장에서는 그거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면 제가 시켰어요라고 밖에 할 수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 오늘 아주 여러모로 깔끔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됐어요. 이해도 잘 되고 네. 이거 근데 진짜 얘기를 나눌수록 더 열받네. 언론 보도 한번 보면 진짜 미칩니다, 진짜. 두 분이 좀 많이 돌아다니세요. 근데 저희는 한계가 있죠. 네, 불러줘.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뭐 지상파나 종편 이런 데 나가고 싶은데. 맞아. 안 불러줘. 일부러 안 부르죠. 저런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매봉쇼 좀 출연시키려고. 내부쇼보다 더 영향이 없는데 나가 뭐해. 아니 저희 길게 하니까 한 두세 시간 하니까. 국정감사에도 제가 좀 나가고 싶었는데. 맞아. 원래 좀 불러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저를 뺀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당신은 결사반대에서. 진짜. 전 나가면 이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의원님들 저 혹시 작년에 3부 골프라고 했던 사람 손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런 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미리 알았나 봐요.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를 굉장히 깔끔하게 매불쇼가 잘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 댓글에는 최강희로 도배가 됐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금요일 망언을 한 최강희 여러분보다 제가 더 열받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더 열받아 있죠. 아니 지금 이렇게 중요한 범죄 얘기를 하는데 최강희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좀 얘네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린 거지. 거기다 대고 최욱이 뭐 윤석열보다 더 나쁘다고 이런 거를 아무튼 제가 지금 더 화가 많이 나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뭐 그 점은 이 정도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